기타 투자세액 공제의 첫 번째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예요. 원래 투자는 비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무형 자산 투자 중에 하나인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요건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자도 적용이 된다. 제작 비용 투자에 광고 홍보 비용은 안 되고 제작 비용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제 클라이언트도 이제 제작을 하거든요. 지금 사극 제작 같은 거 하나 하고 있는데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 제작 비용. 근데 이제 뭐 요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뭐 하다 보면은 별로 안 돼요. 뭐 실제로 보면 어쨌든 세액 공제고, 양가로 이번에 가보면 내국인 영상 제작자의 해외 로케이션도 돼요. 그래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그죠? 해외 로케이션비도 해줘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3%, 중견은 7%, 중소기업은 10%. 그러니까 제작사는 중소기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0%까지 공제가 되고, 이게 공제 시기가 재밌는데 비용 지출할 때가 아니라 그 영상 콘텐츠가 처음 방송되거나 상영되는 과세연도에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드라마 제작하면 요즘에는 사전 제작을 많이 해서 한 1년 훨씬 전부터 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는 비용 들어간 때가 아니라 실제 처음 상영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대상 영상 컨텐츠가 뭐냐? 유튜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 거기 보시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락 프로그램도 다 돼요.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 오락 프로그램까지 다 돼요. 영화,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이게 조문을 쫓아가 보면 영화도 상영일 조건이 있어. 7일 이상 해야지만 공제가 돼. 물론 7일은 하겠지. 보통 아무리 망한 영화라도, 그렇죠? 원래 올해 이거를 넣으려고 했다 실패했어. OTT 있죠, OTT. OTT 뭐 넷플릭스에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게 방송법을 안 가거든요. 방송법에 따르지 않아. 그래서 그거 해주려고 막 개정안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 안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만 해줍니다. 방송법만. 의미 이해하시겠죠? 아, 이거는 아니야, 그냥 할 수 있는데 약간 정치적인 거라서 안 하겠습니다. 뭐 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엄청 반대를 해가지고 금마들이 찍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고, 공제 범위 있죠.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공적인 얘기입니다. 죄송 아닙니다. 공제 범위는 이게 영화 같은 거 하면은 보통 제작 비용이 반, 광고 홍보 비용이 반이에요, 실제. 그래서 뭐 네이버 같은데 보면 PC 화면에 영화 개봉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메인 화면에 떠 있잖아요. 그게 1시간에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거든요. 보통 1시간 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3시간 뜨면 1억 2천씩 나가는 거야.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걔는 안 해줘요. 접대비 퇴직급여 안 되고요. 전체 제작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배우 출연료를 제외. 이게 제일 크거든, 사실. 근데 이 배우 출연료가 한 명이 아니야. 옆에다가 써보면 5명 합계 얘기야. 상위 탑5를 기준해. 상위 탑5. 그 5명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해보면 나 지난번에 뭐 때문에 한번 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애들 나온 그 영화 보는데 전체 제작 비용 있죠. 전체 제작 비용에 출연료 있죠. 출연료. 탑5가 거기 탑5가 다 비슷한 사람이야. 다 그런데 전체 제작 비용 75%가 그 5사람이야.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렇죠? 대부분. 자, 공제 시기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으로 방송한 때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공모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 참조만 하세요. 이거는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 넘기시고, 설비 투자 자산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 특례 올해부터는 신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넣어놓기만 했습니다. 거기 파란색 보시면 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설비 자산에 대해서는 이 공제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고용 촉진 세제. 다 중요한 거 3절은 다 고용. 그렇죠?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요한 거고, 다음 정권 이제 새로운 정권도 이거를 포기한 거죠. 고용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지금. 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1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죠.
고용을 증대시켰다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보조금이에요. 일단 정액 지급 방식이에요. 정액 지급 방식.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라는 게 세금과 관련된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정액 지급 방식이 있고 비례 지급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이건 대기업에 유리한 거고 이건 중소기업에 유리한 거야. 인당으로 얼마 주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에 훨씬 더 유리하겠지. 정액 지원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만 먼저 91페이지에 지급 방식에 대한 세법적 평가 있죠. 4번 지급 방식. 이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훨씬 더 정액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야. 인당 최대 올해부터는 지방의 중소기업이라고 하고 청년 고용하면 1,300만 원까지 지원해 줘. 한 사람당. 그럼 3년치 치면 3,900만 원까지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등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세제 구조를 짠 거고요. 정액 지급 방식의 경우 저임금 노동시장에 상대적으로 높은 보조율이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임금이라도 이 친구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1,300을 지원해주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비례 지급 방식에 비해서 효과성 측면에서도 훨씬 더 바람직해요. 대신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거니까 산출세액이 없는 회사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도 2월 공제가 되니까 그 보완해 놓은 거죠. 2월 공제를 통해서 보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에 가보면 공제 동그라미 의에서 거기 1번에서 인원당 최소 400만 원에서 올해 원래 3,600만 원까지인데 올해 한시적으로 100만 원 더 해줘. 그래서 최대 3,600까지도 이제 3,900까지도 가능해. 3,600 한시적으로 3,900만 원까지도 가능해요. 한시적이에요. 대신 입법 목적 한마디로 하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입법 목적이다. 그리고 투자하고는 연계하지 않는 지원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공제 요건. 자, 두 가지의 업종 요건하고 고용 유지 요건. 그래서 업종 요건하고 고용 유지 요건이 있어요. 고용 유지 요건. 그래서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제외한 내국인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회계법인조차도 이걸 받아. 회계법인조차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뭘 해줘? 그냥 알아서 먹고 사는 애들이지. 먹고 살만 애들인데 뭘 해줘? 뭘? 이거를 해주더라니까 이거를.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회계법인에 재작년에 사람을 많이 뽑았어요. 왜냐면 이제 회계법이 약간 대형화해가지고 지정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지정 감사를 하면 인원수가 중요해. 인원수가.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이제 경력직 애들 온다는 애들 다 받아줘. 그전에 잘 안 받아주다가 대신 이제 받아주는데 인원수가 늘면 지정을 많이 받아. 회계하면서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 근데 이제 회계법인 파트너 있잖아. 파트너잖아. 그치? 그 뭐 사원은 추가는 안 해.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개수는 늘어나는 게 우리끼리 이제 나눠 먹자는 건데 이게 기득권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근데 그래서 아니야. 어쨌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서 새로 온 사람도 파트너 시켜주고 해서 이게 나는 먹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 거부터 내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3번 전에 봤었던 소비성 서비스업 이 업종이 아니면 다 해주는 거 다 어마무시한 거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보다 증가하면 해주는 거야. 자, 공제세액이죠. 공제세액. 그래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더하는 거야. 청년 등하고 일반을 더하게 돼 있어.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끊어보세요. 해당 과세연도와. 그러니까 올해 하죠. 올해. 증가했으면 올해 해주고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 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증가했어요. 그러면 100에서 1,000만 원 해줬어. 내년에 이 규모만 유지해도 감소하면 안 해줘. 추진까지 해. 증가만 올해 한 50명에서 51명 증가했고 내년에 이것만 유지해도 그 1,000만 원을 그대로 해주는 거야. 내후년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대로만 유지해도 추가로 대기업은 2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중소 중견기업은 3년, 올해하고 그 다음 2년 더 해준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복잡스럽게 생겼지. 표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그리고 일반 상시 근로자로 나눠. 그럼 상시 근로자라는 말 자체는 46페이지에 봤던 내용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재 양가로 2번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있죠. 상시 근로자의 정의 자체는 46페이지하고 똑같아. 상시 근로자의 정의는 여러분 우리 전에 봤었던 46페이지에는 상시 근로자와 똑같아. 이게 나오면 정액 지급 방식이니까 계산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 계산 문제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하고 2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1하고 2. 동그라미 1은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이들을 법조문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이들이 증가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X2년, X1년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나는 거. 청년하고 청년 등하고 그냥 일반이라고 해볼게. 일반. 청년 등하고 일반 상시. 그럼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청년 등을 40명, 20명 이렇게 숫자 옆에다 써보시면 되고 여기가 20명, 30명 해볼게. 60명, 50명 이렇게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돼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요건은 충족이 됐어요. 요건 충족. 상시 근로자 수는 전체로 하니까 전체로. 그러면 나는 청년 등이 몇 명 증가했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청년. 청년 몇 명 증가했어? 20명 증가한 거야. 20명. 청년이 20명 증가했어. 20명. 20명. 근데 20명 다 안 해주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이 줄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 둘의 맥스를 기준으로 해주는 거야. 이 라인이 있지만 이 라인에서 20명 증가했지만 요 라인에서는 10명밖에 증가 안 했잖아. 전체로. 그러니까 10명을 증가분으로 보는 겁니다. 10명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라인 계산하고 이 라인 계산해서 두 개 합치는 건데 이 라인은 증가를 안 했지. 일반 직원의 수는 증가 안 했지. 그러니까 청년 등의 수만 계산해 주는데 청년 등의 수를 20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명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전체를 한도로. 이해하시겠죠? 종목별로 계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 평가, 사람을 재고라고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사람이 재고는 아니죠. 물론 회사에 재고 같은 애들이 있긴 해. 하지만 그건 아니고 20명 증가했지만 전체 맥스가 10명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10명 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10명. 케이스 2번. 2번은 이럴 수가 있지. 여기 보면 청년 등 일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야. 읍스. 여기도 생각을 해보면 일반이 40명, 20명 여기가 청년이 20명, 30명 이렇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60명, 50명. 청년은 증가한 거 없지만 얘네들은 증가했지. 20명 증가했지만 최대치는 여기야. 여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각각 계산하는 거야. 각각 라인으로 몇 명씩 증가한지 계산하지만 여기 최대치는 여기를 한도로 한다는 거야. 항상. 여기를 한도로. 그만 기억하시면. 실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이쪽이 증가하면 이쪽이 감소하고 좀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한다.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상시 근로자 이런 청년 등 상시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에 400만 원, 8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곱하는데 가로 안에 뭐라 돼 있어?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돼 있지. 그러니까 요거 증가했지만 요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 전체를 한도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하고 2를 더하래. 동그라미 2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동그라미 쳐볼까? 왜? 그 외에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 그럼 얘 증가한 20인이지만 여기 전체를 또 한도로 한다는 거지. 전체.
증가한 상시 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지금 조문 이해하셨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기업은 한 푼도 안 해주고 중견 중소기업만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대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금액도 암기하시는 거야. 그 금액도 인원당 금액도. 아 근데 좀 짜증나. 미안한데 그거를 암기하면 되면 딱 좋겠는데 밑에 한시적 인상이라고 돼 있지. 코로나로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맨 밑에 보니까 교재 양가로 3번 한시적 인상 보이지. 코로나 수도권 외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21년하고 22년 작년도 소급해줬어. 심지어 21년 22년에는 오른쪽에 금액대로 바꿔놨어. 그래서 누구를 지금 쪼갰냐면 지방에 청년 등 쪽의 라인에 100만 원씩 인상을 해줬어. 지방의 청년 등 라인을 100만 원씩 인상을 해줬어요. 이해하셨죠? 나는 못 외워. 여러분은 외우세요. 미안, 내가 이런 말 진짜 안 하는 거 알지? 나는 못 외운 거 여러분 외우라는 얘기 못하지. 나는 솔직하게는 얘기할게. 나 못 외워, 나. 그리고 내가 일할 때도 이거 잘 몰라. 애들이 해온 거 가지고 맞으려니 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것까지 봐야 되겠어? 그렇잖아. 상시 근로자수 계산 산식만 맞는지 한번 쭉 검증하면 되고. 외우세요. 외우시고.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어. 이거 나오면 계산 문제 안 내기가 좀 그래. 이거 세법학에도 계산 문제 가끔 나오거든. 가끔. 그래서 미안해. 나도 이렇게 외우라고 하기가 좀 미안해. 이해하셨죠? 하는 거. 아, 그냥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줬으면. 수도권 그냥 딱 해서 1,100만 원. 수도권, 청년 이렇게 딱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서 청년 등이 누구냐 이제부터 가는 거야. 청년 등 반가로 1번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자 보통 청년 34세인데 여기 29세 여기 청년은 29세. 병역 이행 시 6년 가산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빼고 계산하니까. 그런데 여기 청년은 일반 상시 근로자보다 그 범위를 축소해놨어. 여기는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게 목적이야. 또 양질의 고용. 옆에서 양질의 고용. 그러니까 아무데나 취업하고 그냥 불안한 일자리는 취급 안 해줘. 여기선. 그러니까 얘네들은 청년이 아니라 일반 상시 근로자로 취급해 주는 거야. 여기 있으면. 이해하셨어요? 여기 있으면 일반 상시 근로자로 취급해 준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기간제 근로자. 아 여기 안 넣어줘요. 여기. 그러니까 나이가 29세 이하라도 일반 상시 근로자로 쳐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 단시간 근로자. 아 상시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어도 청년 등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파견 근로자 안 된다는 얘기야. 파견 근로자. 그래서 파견회사 다니는 친구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청소년 유해업소면 앞에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비성 서비스업만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니야 여러분들. PC방 뭐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PC방 이런 데도 다 들어와. 놀라는 PC방 가요? 우리 게임하는 겜돌이. 제 겜돌이 PC방 자주 가지. 청소년 유해업소야. 그렇죠? 물론 여러분 우리 너도 게임한 거 자주 가자.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돼 있더라고. 법에 보니까. 저 PC방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아, 제가 예전에 PC방을 한번 누가 우리 같이 공부하던 이제 학생들이 지금 같이 아이폰 곤마랑 그 얘기하다가 다른 애들이 그 PC방에서 짜파게티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종로에 전에 학원 있을 때 나도 한번 가볼까? 종로에 한번 PC방 짜파게티 먹어볼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 하면 선생님 거기 나타나면 애들이 악성 댓글 달아요. 막 이런다고 뭐 그래서 못 갔는데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저도 짜장면 먹으러 짜파게티. 자 어쨌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소년 유해업소 안 된다. 장애인 등이죠. 지금 요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고엽제, 뭐 5.18 민주화 부상자 요 들어가고 60세 이상인 근로자. 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여기 보면 근로계약 체결 현재 60세 이상이야. 근로계약 체결 현재 60세 이상. 그러니까 59세 때 근로계약 체결해서 나이 들어서 60세 된 분은 아닌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60 근로계약 체결 현재 60세 이상. 그게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요게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돼서 60세가 들어왔거든. 60세가.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요양병원 쪽이 있어요. 요양병원 중소기업 요거 돼가지고 뭐 있는데 여기 요양병원 되게 크게 해. 그리고 파견도 그쪽에 해가지고 요 고용증대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60세 이상인 분이 엄청 많아 거긴 간병인들이니까. 근데 요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법이 개정된 거야 이게 60세 이상이라는 게 근래 들어온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이 돼. 21년부터 이제 우리 1년 늦게 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세법하는 사람이 1년 늦게 신고를 항상 하니까 20 근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그 전에 0명이었잖아. 60세 이상이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흥분한 거지. 1000명이 넘어. 수도권 밖에 본 점도 있어. 중견기업이 근데 몇 명이야? 800만 원 곱하기 10년 2월 우리 이제 앞으로 법인세 없는 천국에서 사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법이 나온 이후에 체결을 스타트해야지. 이 법이 나온 이후에 체결 스타트. 그 전에 60세 이상일 때 체결했어도 이 법이 나오기 전에 그거는 쉽게 보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클라이언트 나도 근데 100% 확신을 못하는 거지. 얘기를 했죠. 올해는 신청하지 마시고 경정을 가자. 경정에서 받으면 수수료는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되죠. 저도 약간의 기대는 있어요.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기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회사에서 단톡방에다 놓고 요거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다 부정적인 거야. 우리 밑에 소모품들은 부정적인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죠. 도봉산 한번 올라갔다 와라. 도봉산 올라가서 정기를 받고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각하자. 다시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각하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한시적 인상 이런 게 있고 4번 받고 사후관리 제도가 있어요. 사후관리도 이게 무서워요. 실제로. 자, 우선 사후관리에서 하나 기억하는 게 고용과 관련된 대대적인 변형이 있었어. 작년에. 원래 사후관리를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이자 상당액을 같이 추징하는데 고용 관련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다 추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고용 관련해서 이자 상당액을 전부 다 추징하지 않는 걸로 법제처에서 안을 줘서 그렇게 다 바꿨어 지금. 아니 사람 나가는 거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싶어도 사람 나가는 경우가 또 있죠. 그렇죠? 나가겠다면 좀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죠? 항상 그렇잖아. 나도 이제 우리 애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괜히 그런 생각을 해요. 늦게 밤 11시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얘가 다 하겠다는 건가? 혼자. 그죠? 내가 잠탄 거 있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 뭐 이렇게 마음은 소모품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마음 복잡하잖아. 그렇죠? 다음 되면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나? 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뭐 불평불만이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러면 별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욕 나오는 거지. 왜 이걸 왜 지금 얘기하냐? 11시에 왜 얘기하냐?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11시에 일 시키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또 할 말이 없는데 사후관리, 상시 근로자 수가 일단 감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 특례가 있어. 코로나 특례가. 그래서 3번이 미안해. 코로나 어쩔 수 없어. 코로나 때문에 사후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어. 21년, 22년에는 사람 줄어도 야 봐줄게 이거 있어 지금. 21년, 22년에는 사후관리 완화했어. 지금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네, 원래는 법은 코로나는 생각하지 말라 이러면은 얘기 다른 거야. 그래서 기억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납부하고 이게 이런 거야. 내가 10명을 받았어. 근데 3명 감소하면 10명 다 토해내는 건 아니고 3명분을 토해내는 거야. 3명분을. 그리고 원래 3년 동안 적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받고 올해 감소했으면 올해부터 적용하지 않는 거야. 올해부터. 그럼 이해하셨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이것도 같은 맥락.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분에 대한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납부하고
10명 받았는데 3명 줄어들었으면 3명분 납부하고 감소한 과세년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냐면 잘 봐. 작년에 내가 10명 증가해서 받아먹었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에 40명이었다가 그 전에 X1년에 X2년에 50명으로 됐다가 X3년에 이게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 지금 50명이었다가 상시 근로자 수가 47명으로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럼 3명 요거 10명을 받았잖아요. 10명 이해하셨죠? 그러면 3명분에 대해서는 못 받는다는 거야. 토해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거 좀 어려운데 시험 문제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어. 요 상태로는 이게 7명분은 유지를 해줘. 7명분은. 근데 이게 만약에 39명까지 떨어지면은 이거 받았었던 거는 한 명이라도 계속 유지는 안 해줘. 막 이렇게 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괜히 얘기했어. 몰라도 되는데 이 복잡해. 되게 복잡해. 47명이 됐어. 그러면은 3명분은 얘 받은 거 토해내. 근데 7명 있지. 7명. 7명분은 증가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7명 분에 대해서는 계속 2년 동안 해줘. 근데 이게 39명까지 떨어지면 이거 받았던 거 얘 다 토해내고 앞으로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인원수를 그렇게 카운트하는 게 복잡해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대충 그래. 대충. 그냥 그 말 그대로 외워서 써. 여러분들. 그냥. 그러니까 받는 해만 생각하시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법인세는 감소한 인원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 중복 적용. 다른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통합 투자세액 공제하고도 가능하고 고용지원제도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어마무시한 게 사회보험료 공제라는 거 뒤에서 배우는데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세트야 보통. 고용증 대 사회보험료. 그래서 이제 경정했었던 애들이 요거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계산이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걔네들 보니까 경정하는 거 보니까 과거 보면 이거 추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원수 딱 계산하거든. 인원수. 그런 회사 몇 명 안 되겠어. 10명, 20명 있는 회사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런 거 있지. 그럼 막 계산 복잡하잖아. 그런 건 다시 넣어. 어차피 그 관심도 없어. 그냥 계속 증가하는 그 우상향 그래프만 하더라고. 우상향. 복잡한 것도 싫어해. 그냥 우상향 그래프. 빨리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온 거고 빨리빨리 처리하고선 지금 선입선출로 빨리 당겨야 되는데 이거 뭐 복잡하고 내려 머리 쓰는 거 싫어해. 그냥 단순 계산 입력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세무사도 필요 없어. 이런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얘들 시켜도 다 할 수 있어. 얘들 시켜도 진짜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갑니다. 자, 단 고용 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기억나요? 그래서 50% 감면하는데 고용 증가율에 50%를 추가로 감면해 줬었던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 못 한대. 그럼 고용해 준다고 해 줬던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 받는 거고. 3-2번.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거 뭐냐면 이제 이거는 미완료 세제하고 세트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나왔었던 거고. 근로소득을 증대시켰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로소득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크게 보면 상시 근로자들 있지. 우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연봉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연봉이 증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회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했을 때 그들의 연봉 증가한 거 있죠. 그들의 임금 증가한 거를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94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어. 내가 올해 조특법에는 좀 몇 개 연결되는 거 요약을 내가 조금 넣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길래 요약을 해서 나중에 남는 거 이거밖에 없을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 끄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여기 29조 4의 1항이 있어. 1항. 그리고 중소기업 임금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29조 4의 5항이고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에 대한 게 29조 4의 3항이야. 그러니까 이 조문이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3개로.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3개로. 자, 가보면 첫 번째 결국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예요. 야, 직원들 임금 좀 증가시켜줘라. 이게 임금 증가해봐야 요즘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또 힘들긴 하죠. 뭐
급여가 5% 올랐네 하지만 물가 막 7% 오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공제 요건. 자, 첫 번째 요건 양가로 1번을 보니까 상시 근로자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게 이 조문 안에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상시 근로자 전체 임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 원칙은 P하고 Q가 둘 다 증가해야 돼. P라는 건 뭐냐면 연봉, 1인당 연봉. Q, 상시 근로자 수. 직원 수도 증가하고 사람 줄이고 연봉 많이 주는 건 의미가 없지. 그렇잖아. 이게 오너가 되면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10명이서 나눠 먹어. 10명이서. 특히 서비스업 이런 거 하면 10명이서 나눠 먹는데 이 10명이 다 보면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일단 일부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 장점이 보이는 애도 있고 단점이 보이는 애도 있고 막 그렇잖아.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요 한 6, 7명 애들이 괜찮아. 아, 얘들만 끌고 가고 싶어. 얘네들은 좀 쳐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얘들만 끌고 가고 싶은데 얘들 쳐내면 얘들이 일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을 불러. 우리 니들 얘들 보내고 임금 더 줄 테니까 일을 더 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걸 억셉트하는 조직이 있고 아닌 조직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 데들 되게 많아요. 증권사에서 뭐 IB팀 이런 데들은 그런 거 진짜로 많이 해. 많이 하고 나 옛날에 나도 보니까 어떤 회사에 있었는데 아 진짜 잔인하더구만. 직원을 강당에 부르더라고. 한 그 투자 회사였는데 직원들 전 직원이 있잖아요. 한 80명 되거든. 강당에 다 부르더니만 그 회사가 이제 조금 어려웠어. 그 당시에 어려서 투자 손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이 중에서 20명 정도 내보내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 막 그렇게 함부로 내보내면 20명 내보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자, 이름을 적어내자.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 3사람만 적자 이렇게 하더라고. 대박이죠. 그래서 3사람을 적어서 내라는 거야. 3사람을. 3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뽑힌 사람으로 하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반발이 없어. 회사에서. 회사에서 왜냐면 20명을 회사에서 임의로 뽑아서 내보내잖아. 그러면 반발이 있는데 옆에 내 동료가 나보고 나가라니까 오히려 반발이 없나 봐. 그렇게 보내더라고. 대박이죠. 근데 더 대박인 건 그 회사는 수명 이미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수명 이미 정해놨어. 그리고 3명씩 뽑으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해놨지. 그래서 이제 회사가 진짜 뽑으라고 한 거랑 그 매칭을 해봤더니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전혀.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생각하기 저 새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회사 매니지먼트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잔인하죠, 잔인. 근데 그러니까 반발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애들 있지. 남아있는 애들한테는 이제 좀씩 급여를 더 주면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무슨 세액공제를 해줘, 이런 게. 다 같이 사람도 들고 다 같이 뭐야? 임금도 들고. 그야말로 해피해피지. 해피해피 다 같이 해피한 그런 상황. 그렇죠? 꿈속의 동화 속 얘기죠. 동화 속 얘기. 여기에다가 이제 세액 공제까지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과거 3개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증가해야 돼. 평균 임금 증가율이. 야, 증가율로 따져. 1년에 평균 임금 인상률이 4%, 3%뭐 이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보다 증가한다 이거지. 보통 회사들의 임금 증가율이라는 게 이 호봉제로 하면은 보통 호봉제에서 3%라는 거는 실질 증가율은 5%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냐면 호봉제에서 잘 봐. 같은 호봉에서 작년 대비 호봉 테이블에서 3% 올려준다는 건 100만 원에서 103만 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나의 호봉이 자연스럽게 또 한 테이블 올라가 있잖아. 그럼 나는 105만 원 테이블에 간다고. 지금 2호봉 테이블이 100만 원이야. 어? 그럼 나 2호봉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나 1호봉일 때 95만 원이었어. 뭐 98만 원이었어. 그러면 난 1호봉 테이블이 작년에 100만 원이었는데 103만 원 테이블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원래 98만 원이니까 실질 임금은 5만 원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라는 게 진짜 연봉제를 채택한 회사와 호봉제를 채택한 회사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연봉제를 채택한 회사 보통 4%, 5% 이렇게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호봉제를 채택한 회사 3%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5%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한 호봉 더 올라가니까. 그런 임금 증가율이 과거 3개년 평균보다 더 증가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연봉제를 채택하는 회사가 임금 동결했다. 이건 진짜 큰 거야. 한 푼도 안 올라가는 거야. 호봉제를 채택하는 회사가 임금을 동결했다. 그건 올라가는 거지. 과거 여러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3년 동안인가 2년 동안 임금 동결한 때가 있었어. 옛날에 한번. 그죠?
그건 그래도 호봉에 따라 조금 올라가긴 하는 거지. 호봉 탭을 안 받고 했다는 거.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 어려우니까 우리 국민들도 뭐 희생하자 이래가지고 몇 년도였더라. 금융위 때인가? 그때 한번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그렇게 했었어. 근데 일반 기업에서 연봉제인데 임금을 동결한다. 이거는 진짜 한 푼도 안 올라가는 거. 작년에 받던 월급 똑같이 올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좀 잔인하죠,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거고 동그라미 2번은 고용 유지 조건. 그래서 인원수도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예외가 뭐냐면 예외가 저 다음 94페이지에 표에서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이해하셨죠? 두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 보면 이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계속 증가를 많이 했던 거야. 우리 회사는 증가를 이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 이렇게 임금 인상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애들한테 약속했던 게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사무소 말고 이제 직원들 같으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1년에 8%씩은 내 미니멈 올려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8%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건지 복리의 마법이 그때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건지 몰랐어. 야, 8%씩 올라가잖아. 복리의 마법이 진짜 어마어마해. 8년에서 9년 정도면 2배가 되더라고, 그게. 그렇게 확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한번 내가 또 말을 뱉었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애가, 뭐 우리 아내가 10년 차인데 8%를 계속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생각해도 지도 미안하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에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올해는 안 올려주셔도 돼요. 이런 얘기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야, 그런 얘기 쉽지 않은 거잖아. 자기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안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도 그래도 그러니 내가 올려는 줘야지. 그래서, 근데 8% 이제 그만할까? 뭐 이런 얘기 나도 이제 나오긴 나오더라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그런데 우리는 막 8%씩 하는데 남들은 3%. 그래서 내가 8% 하다가 7% 했어. 그럼 3년 평균보다 떨어지잖아. 근데 나는 나름 많이 올려준 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증가했으면 그거에 20%또 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기획재정부 0에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어. 며칠 전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이번에 3%로 낮췄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라 낮췄더라고. 나 진짜 3%예요. 3%.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야. 통계청. 야,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한가 봐. 옛날에 통계청에서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이 있었을 거냐. 그거 가지고 잡았는데 예전에 그래도 그거였다가 지금 3%야. 3%.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효과라고 난 생각하는데 지금 공급망 부족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3%로 떨어뜨렸어. 이번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보다 증가했으면 그거 20% 해주겠다는 거야. 양가로 2번 정규직 전환.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으면 그들의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정규직 전환은 됐는데 이것도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 비정규직이 되게 많은데 정규직 너 픽업해서 너 올라가는데 나머지 다 잘라.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올해 감소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Q 전체 상시 근로자 수도 증가해야 돼요. 자, 오른쪽에 공제세. 어떻게 공제하느냐? 자, 세 공제 첫 번째 그 박스가 있죠.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분 곱하기 5%, 10%, 20%야. 그럼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이란 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잘 봐. 여러분 원가액에 보면 뭐 가격 차이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 뭐 AP 곱하기 AQ, SP 곱하기 AQ에서 가격 차이를 계산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해당 연도에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있지. 이번에 이게 AP랑 마찬가지지. 그치? 액츄얼 프라이스랑 같은 거고 거기서 직전 연도의 상시 근로자 평균 임금 작년에 근데 이게 예상치가 SP가 되겠지. SP가 예상치가. 그래서 과거 3년치에 5%씩은 증가했으면 5%만큼은 올라왔어야 되겠지. 거기에다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 작년 수, 올해 분은 넣지 않고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야. 정규직 전환된 수에다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임금 증가 곱하시면 된다. 사후관리 요건은 뭐냐면 이렇게 공제해놓고서 내년에 다 잘라버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보시면 사후관리 1년 기준입니다.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즉 올해가 22년이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말까지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안 해주겠다. 중복 적용,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다 같이 해피니까.
근데 이게 별로 많이 못 받았어, 사실은. 그래도 요거 시험 문제 나왔어. 세트로 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조특법에서는 그 규모가 작은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예외적으로 나왔었어. 자, 넘기시고 3-3. 3-3은 뭐냐면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있어. 내일 체험 공제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내일 체험 공제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핵심 인력을 위한 내일 체험 공제가 있고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 체험 공제라는 게 있어요. 편하게 들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무법인들도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핵심 인력에 대한 내일 체험 공제는 회사가 1을 내. 이제 종업원이 1을 내고 회사가 2를 내더라고. 그래서 종업원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가 20만 원을 납입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청년 재직자에 대한 내일 체험 공제가 있어. 이거는 월납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청년이어야 돼, 청년. 그리고 뭐 최초 취업자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애 들어오네 이거 해주려고 보니까 애들 있잖아. 일단 한 명은 청년이 아니야. 일단은 청년 자체가 나이가 안 되더라고. 하면 청년이 되는데 고민이 되지.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뭐 이럴 수 그렇죠. 그렇잖아 또.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공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얘는 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이거 좀 뭐 그냥 좀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래서 그냥 야 다들 앞에 이렇게 했는데 anyway 그래서 야 그거 해주기 싫다는 얘기야? 그렇대. 옆에서 또 누가 그러대. 그거 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한테 누가 그러던데 아니야. 나는 공평한 게 좋은 거야. 공평한 게 좋은 거야. 똑같이 해주면 해주고 똑같이 말면 많은 거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말고 어쨌든 그러면 너 갑자기 반성하게 되네. 월납액이 자기가 12만 원 넣는 거야. 12만 원 넣고 회사가 또 12만 원 넣고 정부가 또 12만 원 넣고 그럴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본인이 12만 원, 기업이 20만 원인가? 내가 해주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기억이 났는데. 본인 12만 원, 회사 20만 원, 정부 30만 원 넣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정부가 엄청 넣어주는 거야, 엄청. 이해하셨죠? 그래서 본인 일부 넣어, 본인 넣고, 그리고 회사 넣고, 정부 넣어주는 이런 방식도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요거. 그럼 본인 넣은 거 나중에 이제 5년 동안 다니는 거, 5년 동안. 그죠? 5년 동안 여러분 한번 이거 받기 시작하면 중간에 관두기가 애매한 거야. 왜냐하면 회사가 넣어준 거 다시 환급받게 돼 있어. 얘가 관두면.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넣어준다는 얘기는 5년은 얘는 장기 핵심 인력으로 본다는 거지. 그렇죠? 5년 동안 잡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중간에 관두기도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니 나는 관둬도 돼. 뭐 관둬도 되는데 어쨌든 늘 얘기하는 건데 회사가 이제 다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보니까 본인 가지고 정부 지원금 날라가는 거야. 그럼 아깝지. 보통 한 3천만 원 반들어서 가라는 얘기거든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과세 어떻게 할 거냐? 본인 과세 제외 기여금이랑 똑같은 거지. 자기가 넣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회사가 넣어준 건 나중에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감면해 주겠다. 조특법에서. 정부가 넣어준 거 받는 거 있죠. 이거는 완전 과세하지 않아. 과세 제외. 정부가 넣어준 거는 과세 제외합니다. 자, 한번 가보면 중소기업의 청년과 중소 중견기업의 핵심 인력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고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상의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대한 세제 지원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세 감면.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돼요.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성과 보상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거기 밑줄 가볼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맞는데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년이라면 몇 프로? 90% 감면해줘. 중소기업의 청년이라면. 청년 이해라면 50% 감면. 중견 50, 30. 소득 구분은 이제 행정해석인데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공제금 중 핵심 인력이 납부한 공제 납입금. 그럼 본인이 납입한 거 얘기하는 거지. 공제 납입금. 기여금은 회사가 납입한 거 얘기하는 거지. 본인 납입하고 회사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 부과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납입금 자체는 기여금과 그 나머지 자기 이자 운용 수익 얘기하겠지. 이자. 기여금 중 국가 지자체의 지원금. 그러니까 국가 넣어준 건 지원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넘기시고 경단녀. 경력 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그래서 요 이제 경력 단절인 분들이 있어요. 요게 근데 점점 늘어나서 세제 지원책이 그리고 올해 조금 개정됐습니다. 약간 개정됐고 이제 경단녀들이 있어요. 경단녀. 그래서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있는 거지. 이분들이 이제 재취업했을 때 아무래도 회사에 세제 혜택을 주면 채용이 좀 더 원활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다. 자, 적용 요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어디와 계약을 하냐? 중소 중견기업과 경력 단절 여성이 계약을 하는데 3개월 계약 이런 게 아니야. 1년 단위 항상 1년 단위.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그 경단녀가 누구냐? 경단녀가 경력 단절 여성이 누구냐? 동그라미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경력 단절 여성입니다. 자,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끊어볼까요? 옛날에는 이게 같은 회사에 취업했어야 돼. 근데 너무하지. 아니 내가 임신 출산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다음에 다시 하는데 꼭 그 회사에 취업해야 돼? 경력 단절된 부분은 꼭 거기 가야 돼? 근데 경력이 단절된 취업을 거기 나온 이유가 그 대표에서 싫어서 나올 수도 있고 위에 팀장 싫어서 나올 수 있어. 극혐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꼭 거기 가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같은 업종만 가도 돼. 같은 업종. 금융기관이 받고 싶어 해. 근데 금융기관이 돼 안 돼? 중소 중견기업에서 지금 안 된단 말이야. 금융기관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은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그쪽도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기관은 중견기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거 되게 원해. 금융기관이 경단녀 취업이 제일 많아 사실은. 근데 다른 쪽은 잘 없거든. 금융기관도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자, 끊어보고, 경력 단절 사유가 있어. 경력 단절 사유가. 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때문에 퇴사했어야 돼요. 경력 단절 사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력 단절된 이유가 여성이란 이유로 그냥 관둔 게 아니라 임신해서 출산해서 뭐 결혼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경력 단절. 너 회사를 안 다녔구나. 그냥 관둔 거죠. 그냥.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경단녀야. 결혼했으면 경단녀야. 결혼하고 관뒀으면 경단녀야. 결혼. 근데 이것도 웃기지. 결혼하면 관둬야 돼. 그 사고 자체가 웃긴 거야. 사고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사유로 퇴직했을 것. 퇴직한 날로부터 작년까지 3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뀌어졌어요. 2년으로.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3년 지난 사람을 채용한 사람은 경단녀로 봤어.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회사 관두고 3년 정도 지나면은 재취업하기가 더 어려워. 이게 취업이라는 게 회사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 감이라는 게. 나도 우리 아파트에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같은 아파트 라인에 이제 사는 누나가 있어요. 같은 회계법인에 있었던 이제 학교 대학 선배야. 선배 누나인데 회계사야. 근데 경단녀야, 경단녀. 이게 애 키운다고 회사를 안 다녀. 근데 이제 종민이랑 같은 초등학교고 해가지고서는 누나랑 얘기하면서 누나도 일 좀 해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옛날 알바 좀 해. 그래서 내가 이제 삶이 없어서 누나한테 알바를 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 7, 8년 놀다가서 이 누나가 이제 컴퓨터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가다가 있을 거 아니야.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가다가 있을까 할 줄 알았어. 이거는 무슨 진짜 내가 진짜 뉴스텝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근데 누나잖아. 화낼 수도 없잖아. 종민이 같은 학부형이잖아. 게다가 내가 여기서 나오다가도 누나 이거 아니잖아. 근데 또 본인은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거 갑자기 대학 후배가 일 시켰는데 뭐 제대로 안 됐다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자꾸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중간쯤에 하니까 시간은 급박하고서는 이 누나는 일을 해결을 못 하는데 내가 이걸 내 손을 잡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야. 나도 실제 해보니까 이게 2년 이게 3년 이게 했으면 너무 오래 하면 실제로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결국은 딴 사람 외주를 다시 줬어. 그냥 듀얼로.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이거는 중간에 가져온 걸 보니까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될 일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이쪽에 그냥 따로 일 주고서 여기 그냥 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돈이 그때 한 1,000만 원 받았으면 이 누나 한 150 정도 한 15% 줬던 것 같아. 내가 그 정도 마진은 남겨야지. 어쨌든 여기는 급행비 줘가지고 한 250 주고 내가 결국 60%밖에 안 남은 거야. 내가 여러분 생각에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래 그 정도 남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유통 마진이 제일 큰 거야. anyway 그래가지고 이 누나 시키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경단녀라는 게 빨리 재취업이 기간이 있다고. 그래서 오히려 짧게 해주는 게 맞아. 그래서 2년 이상으로 바꿨고 아이고 경단녀인데 우리 사장님 그 회사에 취업했는데 사장님 와이프래요. 이게 경단녀인지 아니면 회사를 장악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의 대표자 뭐 그의 특수관계는 안 되는 거고 육아휴직자 이게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대요.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대. 육아휴직자로서 육아휴직 기간의 연속화 6개월 이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 특수관계는 아니다. 세액공제 경단녀 취업은요. 재고용한 날부터 이것도 월할 단위예요. 2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공제해줘요. 큰 거지. 인건비 30% 공제하니까 R&D보다 더 많은 거잖아. 25%보다. 30% 중견은 15%. 육아휴직 복지제는 복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해줘. 30% 15%. 근데 나는 육아휴직 복직자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생각해보면. 왜냐면 다 좋은 제도지. 출산 장려 정책이지. 좋은 정책인데 세법이 다른 법하고 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육아휴직은 원래 쓰는 거야. 이거 의무야, 의무. 육아휴직 관련된 법률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쓸 수 있어. 법의 의무야, 의무. 기업의 의무 이행에 세액공제를 준다라는 거야, 이게. 의무 이행에 세액공제 주는 거 없어요, 세상에. 당연히 의무 이행인데 세액공제 주는 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세법의 생각은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 줄게. 이게 세법인데 법에 하라고 돼 있는 거 의무 이행했는데 잘했어. 잘했어가 어디 있어, 이거. 사실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의 관행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동그라미 자녀 한 명당 한 차례 하나여 적용한다. 한 차례 그 정도. 상시 근로자 수가 전체 감소한 고용 유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절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